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조국 장관 사태가 정치 진영 간 양극화되고 세대결 국면으로 가면서 중도층 국민들이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정치 지형을 바꿀 만한 변수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글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네. 어제는 좀 10월 3일보다 좀 광화문에는 덜 모였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도 성향 분명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걸 참 잘 집어냈는데 전문가들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둘러두고 이제 보수와 진보 간 진영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중도 세력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본부장은 기존에 진보나 보수라고 했다가 이제 지금은 자신이 중도라고 인식을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진영 간 대결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보니 양극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 이는 최근 광화문 서초동 집회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조국 장관 논란에 대한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보수 진보의 막연한 세분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무당층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것이 여러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네. 지금 무당층 비율은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문가들은 그 무당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지지 정당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무당층의 경우에도 앞으로 좀 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내일신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7.8%, 자유한국당 19.4%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정의당 8.2%, 바른미래당 4.8%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지지정당 없음은, 즉 무당층 비율은 36.1%였습니다. 무당층이 40% 가까이 되는 셈인데요. 예. 한국 리서치에서 같은 문항으로 지지한 조사한 주요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당시에는 무당층이 19%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36.1%로 나타나는 걸 봐서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예, 무당층이 36.1%,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7.8%, 네. 자유한국당이 19.4%. 네. 이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합한 숫자와 무당층의 그 비율이 네. 서로 맞먹는 정도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그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 개편안이라든지 네. 이런 그 앞으로의 정계 활동에도 정계 또 그 내용 추진에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중도층의 이런 증가는 선거제 개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제3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정치연대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바른미래당에선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의원 쪽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선거제 개편안의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당 창당을 위해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 변화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 원래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최근 제3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유 전 대표의 그간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라든지 민주평화당의 탈당 의원들이라든지 네. 이제 대한정치연대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고무됐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이 인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대한정치연대에서는 원래 당초 창당 일자를 조금 늦추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11월 초에도 창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번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중도층이 늘어나고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예. 좀 더 창당을 앞장서서 해야 중도층의 지지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때문에 대한정치연대나 대한정치연대는 한층 더 앞서서 창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측도 최근에 변화 혁신이라는 이런 모임을 구성하면서 예. 신당 창당에 좀 더 다가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실제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이 돼서 네. 20대 총선 기준으로 할 때에 네. 의석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이 됐습니까? 네, 실제 지난 8월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20대 총선 기준으로 적용이 될 경우 의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부가 나왔는데요. 당시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해야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20대 총선 당시 123석에서 107석으로 16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죠. 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국민의당, 현재 바른미래당인데요. 당시 국민의당 격통인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총선에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당 경우에는 38석에서 60석으로 22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중앙선관위 그 전망으로만 보면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네.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는 당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조국 사태 논란을 겪으면서 지지층이 조금씩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네. 다만 한국당이 조국 사태 논란으로만 이렇게 이런 호재를 앞장세워서 이제 총선을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는 의제를 갖고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과의 통합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와 한국당이 과연 통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선거제 개편안이 적용됐을 경우에를 상정을 해서 지금 봤는데 네.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지난 8월 29일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번 선거제 개편안이 이미 통과가 됐고요. 현재는 법사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90일 정도 거치고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고 이제 상정까지는 60일이 더 소요가 되는데요. 예. 총 15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다만 이 법사위에서는 현재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으로 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본회의 상정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문희상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 직권 상정으로 60일의 기간을 바로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최대한 단축을 시킬 경우 다음 달 27일에 이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1월 27일 때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선거제 개편안, 아까 뭐 법사위원장과 그다음에 또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에 네. 또 문희상 의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거 지금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현재 제적인은 297명 가운데 과반수인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예. 현재 선거제 개편안에 크게 공감하는 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 그리고 대한정치연대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최근 선거제 개편안에 적극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던 대한정치연대에서 이 의석수 300석에서 333석까지, 그러니까 330석까지 증가 없이는 이 선거제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치면서 좀 더 통과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또한 이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최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늘고 무당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거제 개편안이 만약에 적용이 될 경우, 다음 선거에 적용이 될 경우 중도 제3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에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가 선거제 개편에 적극 찬성에 나설 경우
이 통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이때- 바른미래당의 그 비당권파 네. 상당히 좀 뭐 캐스팅 보도를 쥐게 되는 그런 네,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 비당권파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은 크게 안철수 전 의원 쪽과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이 두 의원 개파 모임이 다들 일단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예. 예전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 선거구로 해서 지역구 비율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로 충분히 선거제 개편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 쪽이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은 기존의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안이라는 즉 그 정치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바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을 하면서 반대했던 것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 중대 선거구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지역구의 비례성을 높이는 안이라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고 안철수 전 의원 쪽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공약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까지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선거제 개편안이 준연동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찬성을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삼지대, 3당, 제3의 정당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아까 그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그리고 대한정치연대 또 그 외에 또 모여 있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정치인들 이 창당이 된다면 제3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은 여기도 통합을 할까요? 아니면 분리돼서 나올까요? 일단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고 난 후 만약 보수 대통합을 논의하더라도 당대 당통합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높습니다. 일단은 신당을 창당한 후 신당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당대당 통합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보수 대통합론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 보수 대통합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지게 되면 제3신당 창당 가능성은 이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도 있습니다. 예. 다만 어제 유승민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대통합 논의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인정할 경우에 보수 대통합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약간 금기시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문제가 거론된 자체가 이제 한국당 내분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꺼냈다는 것 자체가 보수 대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도 한국당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신당 창당을 하고 보수 대통합 논의를 가는 과정 자체가 약간은 험난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일부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도 유승민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고,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측근의 입장을 들어봐도 현재로서는 보수 대통합보다는 안철수 전 의원이 중도 신당을 창당하는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 연구에 이어서 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배경도 결과적으로는 좀 더 중도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더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서 선거제 개편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도 간을 보고 있다 이런 네. 비판이 있죠. 네. 예. 언제쯤 들어올지는 뭐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죠. 현재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인 김도식 전 비서실장에 따르면 예. 이번 미국행을 택한 이유는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연구에 대한 실험에 몰두했다면 이번에 미국에서는 법과 제도, 이 4차 산업혁명을 법과 제도로서 어떻게 정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이 유학길 자체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다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다만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선거제 개편안이 현재 11월 27일 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제3정당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정치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내복귀도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전망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대 통합을 원하는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